고령견의 3대 질병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부전인데 신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키우는 소형견들은 대부분 판막에 문제가 생겨요. 판막.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좌심실 좌심방이 있고 우심실 우심방이 있는데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은 심장이 수축을 할 때 닫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혈액을 앞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서 그 판막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변화가 생기면 판막이 닫혀야 될 때 제대로 닫히지 못하니까 혈액이 이 방향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거꾸로 역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보통은 이렇게 심장질환이 생기면 심장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애기들 심장에다 대고 귀에 자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보통은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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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츄츄츄 이렇게 소리가 연결돼 가지고 들려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를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심장병은 간단하게는 증상으로 보호자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가 생겨요. 먹는 거 그대로고 활동하는 것도 그대로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체중을 재는데 갑자기 체중이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선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디가 심장일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운동을 되게 힘들어해요. 평소보다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을 자주 하고, 뭐 흥분했을 때도 그렇고 물을 마실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이제 기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혀나 잇몸 색깔이 흥분했을 때 보랏빛 내지는 푸른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요. 아기가 뭔가 싫은 거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혀 색깔이 보랏빛으로 변하거나 푸른빛으로 변하는 거, 그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가 이제 좀 불러지는 경우도 생겨요. 간이 비대해져가지고 배가 좀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자주 혼자 있으려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흥분했을 때 갑자기 팍 기절해가지고 또 막 주물러주면 다시 이제 깨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심장병, 이 심부전을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 아기가 심장에 부담이 있다 또는 문제가 있다를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 아기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호흡을 1분에 30회 이상 쉬면은 심장에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분에 30번 이상. 물론 이거는 애들마다 조금만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통용이 돼요. 그래서 30회보다 적은 게 정상인데 들숨날숨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근데 이게 30회보다 더 증가가 되면 한번 심장을 체크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이 있는 가슴 쪽에 손을 댔을 때 떨림이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스릴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릴이 여기서 느껴져요. 드르륵하는 느낌이 나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장에 귀를 댔을 때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들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치료는, 심장병의 치료는 사실은 내과적인 치료가 우선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내과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먹는 약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대부분 이제 소형견들이다 보니까 판막 이식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막 재건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일본에서 한 번은 아니라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하는 병원이 있어요. 자스민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은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고요.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 성공률 거기는 이제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내과적으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혈압이랑 그리고
순환 혈류량이 늘어나가지고 폐에 물이 차거나 뭐 복수가 생기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뇨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심장약이고요. 추가적으로 강심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런 약을 아기 수준에 맞는 수준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요.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청진만으로도 사실은 가능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 청진 좀 한번 해주세요 하면 심장 소리 들으면 청진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뚝뚝뚝뚝 이게 정상적인 소리인데 그 소리가 이제 제대로 안 들리고 추추추 또는 뭔가 부정확하게 들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 그 청진만으로 일단은 심장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랑 초음파, 뭐 혈압 검사, 심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장의 기능이나 아니면 심장의 그 해부학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는 그런 식으로 약물로 보통 치료를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조금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건 심장병 약이 심장을 치료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판막에 문제가 생겼는데 판막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 또는 그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약으로. 그러니까 흔하게는 심장병이 있으면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그 기침을 일단 멈추게 해주고 아기가 훨씬 활력이 이제 돋아나게 되고 뭐 폐에 물이 차거나 그런 거 어느 정도 예방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도 어느 정도 예방해주고 그래서 심장병 약을 먹으면 아 우리 애기 판막이 좋아지는구나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심장약을 먹기 시작하면 애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어줘야 돼요. 근데 심장약이 처음에 사용하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저용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장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단계에 맞게 약을 추가하거나 용량을 추가해가지고 점점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죠. 관리가 잘 되는 애들은 수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데 심장병이 가끔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이 동영상에서 보셨을 때 그 판막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판막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 근육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판막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장병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도 해요. 물론 조기에 발견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뭐 이렇게 자주 애기 심장 소리도 들어보시고 호흡수도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조기에 이제 발견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발견했어도 진행이 빠른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심장병도 그래도 애기를 오랫동안 돌봐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양인데요. 종양은 흔하게 병원에 제일 많이 오는 종양 케이스는 사실은 유선 종양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체중이 감소되고 잘 먹던 밥을 이제 안 먹기 시작하고 평소보다 이제 입맛이 좀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복부 패만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유선 종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 복강 안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료를 잘 안 먹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배가 점점 부르거나 팽창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나 피부 종양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처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발라도 잘 낫지 않는 경우 피부 종양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병원에 방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씹거나 삼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구강에 종양이 생겼을 때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부위에 혈액성 또는 장액성 삼출물이 지속이 되는 것. 혈액성 또는 장액성 삼출물 어려운 게 아니라 핏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노랗거나 뭐 투명한 물이 아무튼 지속해서 문제가 뭐 나올 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몸에서 이전에 나지 않던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그렇고 특히나 이제 이런 유선종양 큰 거 달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 부위가 막 이제 살이 궤양이 생기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나 배변 변뇨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유선종양한 애들 쭉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악성, 그리고 투명색으로 표시된 거는 양성이에요. 요게 이제 보면 2016년도 때는 양성 비율이 그래도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악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쭉 누적해가지고 2012년부터 쭉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양성 비율이 그래도 65%예요. 악성 비율이 35% 정도 되고, 이게 저희 병원 자체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통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6대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50대 50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6대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선종양이 만약에 발병을 한다, 중성화 수술을 했어도 좀 늦게 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종양이 발병할 수 있거든요. 보통 3살 이후에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유선종양 발병률을 50%라고 봐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애기들 보면 콩알 이제 보호자분들을 처음에 굉장히 뭐 조그만 거 만져져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한동안 보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이게 커지거나 아니면 그죠? 그 주변에 또 막 잡히기 시작하고 유선 자체가 막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저는 이제 유선종양 아주 작은 것을 처음 확인하셨어도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적출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유선 조직 자체가 우리 그 4쌍에서 5쌍 정도 유선이 있는데 혈관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림프관도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적출할 경우에 다른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도 여기 생겨가지고 여기 떼고, 또 여기 생겨가지고 여기 떼고, 또 딴 데 생겨가지고 결국에 또 한 번 오셔가지고 나머지 다 적출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가급적이면은 전체 적출하시는 걸 사실은 권해드리고요. 물론 전체 적출하는 것도 큰 수술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여기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기들이 수술 후에 이제 하늘나라 간 애들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유선종양이 계속 뒀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는 사실은 수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대부분 다 애기들한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잘 끝났는데 보호자분 이제 면회하고 가시고 그 후에 애기들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보호자분들도 큰 수술을 만약에 하신다거나 그러면 애기들이 보호자분을 대면하면은 보통은 수술 후에 집에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그런 시간 다 끝났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순간에 애기를 이제 또 다시 이 입원장으로 들어갈 때 그 애들이 느끼는 고통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이렇게 면회를 도저히 안 되시겠으면 아니면 좀 이제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2번이나 그랬던 적이 있어서 사실 보호자분들도 어느 정도 그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선종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전체 적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난소랑 자궁을 같이 다 드러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선종양이 발병하는 원인은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이기 때문에 자궁이랑 난소를 같이 다 드러내줘야 되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악성이 나왔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 저희 병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항암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근데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종양이 우리가 이제 그 유선 조직을 최대한 잘 절제한다고 해도 세포 단위로는 사실은 완벽하게 절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남아있는 세포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미 이 종양세포가 다른 장기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서 항암 치료까지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항암 치료제가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입원해가지고 주사 처치를 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먹는 약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3개월 정도 먹이시면은 그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렇게만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항암 치료까지 만약에 악성이 나왔으면 항암 치료까지 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악성으로 확인된 애들 같은 경우에 재발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근데 10% 정도도 재발돼가지고 다시 절제했는데 다시 재발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우선 그 항암 치료를 했다면 다시 재발을 안 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췌장염. 췌장염이 굉장히 좀 흔해요. 췌장염이 되게 흔한데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이제 몸에서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밥 안 먹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보호자분들이 단순히 탈이 나거나 얘가 뭘 잘못 먹었나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애기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또는 탈이 났나 보다 해가지고 약을 짓고 또는 주사를 맞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안 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췌장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췌장염은 추가적으로는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있어요. 배를 만져보면 배가 대부분 딱딱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배를 이렇게 우리가 만져봤을 때 애기들이 배에다 힘을 굉장히 좀 심하게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췌장이라는 장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가 있고 여기 12지장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12지장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장기인데 이 췌장염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췌장염은 소화액을 담고 있는 그 장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소화액 자체가 복강으로 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소화액은 단백질, 지방 다 분해해버리는데 그럼 우리 장기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막염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은 폐혈증까지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췌장염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발견해가지고 좋게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췌장염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췌장염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췌장염 검사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심장산화증 검사하는 것처럼 키트 검사로 하면은 보통 췌장염 유무는 금방 확인되고 피를 뽑아서 그 키트가 신뢰도가 95%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보다도 그 키트 검사만으로도 췌장염 유무를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췌장염이 걸리면 보통은 급성 신부전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췌장염 키트 검사 안 하고 혈액 검사하는데 심장 수치가 높아서 그냥 급성 신부전이네 하고 급성 신부전만 처치를 하게 되면 이 췌장염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질 않아서 점점점 더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애기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치료는 애기들 입원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절식을 좀 해가지고 절식을 해서 소화기를 좀 쉬게 해주셔야 돼요. 췌장을 좀 쉬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수액 처치, 그리고 주사 처치. 주사는 뭐 항구토제라든지 또는 뭐 위산 억제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생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사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 치료하면은 대부분은 다 좋아져요. 가벼운 췌장염은. 근데 이 췌장염도 한 번 걸렸던 애들이 반복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걸렸고 또 근래에 다시 걸렸다 그러면 아기는 혹시 췌장에 어떤 종양성 변화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식이 조절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췌장염이 발병하는 원인은 보통 기름기 많은 음식, 고기도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족발 주시는 분들도 족발 안 되고요. 그리고 삼겹살
안 되고요. 애들이 막 정말 좋아하는 것들인데 소세지 하다못해 이제 애기들 어렸을 때 먹던 그 육포 간식 먹고도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췌장염의 원인이 시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도 췌장염의 한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식이 조절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과, 감자 뭐 이런 거는 먹이셔도 돼요. 그 정도는. 네. 근데 과식은 안 되세요. 과식도 마찬가지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먹이셔도 된다 그러면 막 이만큼씩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세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럼 이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대 질병 우리 아기가 최대한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